왜 그러냐면 계속 나빠질 거를 반영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안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왜냐면 경기는 무조건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는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최종적으로 기업 전체 시장에서는 자체 자신감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물 전고점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몇 프로에서는 지킬 겁니다라고 말을 못 하더라도 거기를 깨는 한이 있어도 아주 심각하게 주가를 상당히 내려놓을 요인이 적어도 금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 첫 번째 질문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질문들이 좀 많으신데 그 질문들이 하나하나 하면은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 있어서 약간 겹치는 내용들을 좀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설명을 드릴 때 빠지지 않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 분의 고객님의 질문이 포인트는 좀 비슷하고요. 한 가지 이렇게 구체적인 대답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땡용 고객님이시고요. 예,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세미나의 대표님 말씀처럼 세미나에서 제가 한 말처럼 금리 상승의 최고점이 주가에 있어서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금리가 정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매매 대응보다는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데 반등이나 시장 방향의 전환을 예상할 수 있는 시그널은 어떤 것을 확인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과 임땡년 고객님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전 저점으로 봤었는데 6월 전저점 이렇게 잘 읽어야 되겠네요. 6월을 전저점으로 봤었는데 혹시나 전저점을 깨고 더 내려갈 경우 대략 어디까지 열어둬야 하는지와 시황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질문 주신 분과 비슷하게 지금이 6월 달에 있었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느냐 혹은 깬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얼만큼을 더 둬야 되냐, 만약에 얼만큼 열어두고 있다가 그거를 지나쳐 버리면 매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기타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땡땡땡 고객님은 국채 10년물이 3.5를 넘으면 저점을 더 낮게 보라고 하신 것 같은데 S&P 500은 이미 3,900이 깨졌고요. 일시적인 것인지 그 다음에 카메라가 가려서 읽을 수가 없네요. 침체로 그 다음에 뭐라고 쓰셨죠? 침체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시기의 하반기 전망과 투자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지금 세 분 다 투자 전략과 전망이 궁금하신 거는 같으니까 말씀하신 거고 그 포인트를 6월달 저점이 완전히 그 시장의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럼 그걸 깨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보느냐, 그러면 깬다면 어느 정도까지 깨는 거는 용인을 하고 혹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기다려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혹시 깬다면 바로 팔아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자세히 잘 봐주신 분들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시황의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그렇게 말하는 부분들을 한번 두고 봅시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죠. 대부분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저점이 저점이라고 제가 주장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셨는데 지금 그거를 깨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특별히 제가 금리 얘기를 많이 했죠. 왜 그랬냐면 근거는 지금 약세장에 들어가 있는 9개월째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건 당연히 약세장이죠. 이 약세장은 기존의 약세장과 다르게 디플레이션 시기에 지나간 한 20년 정도의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시기의 약세장과는 다르게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약세장이다.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 약세장의 특징은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인플레이션 약세장의 특징은 제일 다른 점이 뭐냐면 금리가 상당히 시장을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럼 디플레이션 약세장은 금리가 안 움직였냐? 아니요. 금리는 사실 시장에 어떤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맞는데요. 이전에 디플레이션 약세장은 금리가 올라갈 때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는 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 주가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약세장이기 때문에 과거의 인플레이션 약세장을 지금과 같은 정도 위협적인 숫자를 나타냈던 때는 70년에서 80년 폴 볼커 시대 정도까지밖에는 정확하게 비교할 때가 잘 없어서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디플레이션 약세장과 전혀 다르게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내리고 금리가 내려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누가 뭐래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약세장,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왜냐하면 연준은 작년도 제가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작년도까지도 뭐라 그랬냐면 제롬 파월은 작년도에 FMC에서 점도표가 올해 말 금리를 0.7 정도로 봤을 정도니까요. 금리 안 올리겠다. 금리 인상은 24년까지 없다. 2024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말했으니까, 물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말한 걸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전에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금리 인상은 24년도까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연준의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져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닌 거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치명적에서 올리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내려갈 때 주가가 돌아서고 추세적인 상승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단 시그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6월 달에 공교롭게도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많은 사람들이 놀래 나자빠질 만큼 반등이 나왔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월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말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예상 베어마켓 랠리다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어떤 쪽에서는 이건 강세장의 시작이다 그래서 흥분해서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금리가 내려가는 것,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는 것과 그 주식이 올라가는 게 일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10년물 금리가 정고점을 갱신해 버린 건 시장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인 건 맞죠. 왜 그랬느냐라는 부분을 말하기 이전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문 주신 그대로 답을 드리자면 정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 금리가 정고점을 갱신하니까 6월 전저점을 확실하게 깨고 더 내려가서 또 다른 저점을 모색할 거라고 봐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거에 대한 답만 드리면, 전고점을 갱신하는, 그러니까 3.5 정도를 전고점으로 봤죠. 10년물 금리가 3.5를 넘어서 지금 오늘 금요일날 끝난 장도 3.6대에서 끝났어요. 사실은 3.8까지 갔다가 사안이니만큼 침체가 심각하게 다가오면서 내려왔죠, 거꾸로. 그래서 3.6대에 끝났는데요. 이 정도 끝났으니 전고점을 깬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심각하게 제가 생각했던 어떤 금리의 고점을 새로 만드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에서 3.7 사이를 왔다 갔다 모색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냐.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금리가 올라갈 요인으로 보면은 최근에는 FMC에서 점도표상으로 올해 말 금리와 내년 중간 금리를 다 상향했어요. 올해 말 금리는 원래는 3.4였는데 4.4로 1%나 상향했고, 내년도 최고 금리, 마지막 금리는 4.5 정도였는데 4.7로 거의 4.45에서 4.7로 25bp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는 쇼크였고 내년도에는 얼마밖에 올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이 두 개의 금리를 어느 정도는 반영해 놨었죠. 이미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사들이 나와서 열심히 떠들어가지고 올해 말 금리로는 거의 4% 이상을 반영해 놨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측정한 거로는 한 25bp 정도씩 더 위로 이제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9월달 지금 거의 다 갔는데 10월달에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9월 둘째 주까지 사이에 3개의 지표가 나와요.
이번 주 말에는 PCE 지표가 나오고 그 9월 첫째 주에는 고용 지표가 나오고 10월 둘째 주에는 또다시 CPI가 나옵니다. 요 세 개가 나오는 동안 사실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요인도 있고요. 예를 들면 PCE 같으면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세 달째 내려가는 걸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고용 지표는 뭐 모르겠고요. 아주 현격하게 줄지 않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잡 오프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잘못하면 악재가 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CPI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는 이번에 기대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에너지나 이런 쪽들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다소 있고 몇 가지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그런 쪽들은 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 가지 지표가 나오는 동안에 올랐다 내렸다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게 FMC나 일부분을 이제부터 반영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금리를 조금 더 반영하는 정도는 아주 좀 작다. 그래서 FMC가 바로 끝나고 나서는 저는 엄청나게 쇼크를 받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영국 사태가 터졌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걸 느꼈죠. 왜냐하면 금방 쇼크에 빠지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공포 국면은 분명히 맞는데요. 제가 보는 한 앞으로 2주에서 3주 사이는 왔다 갔다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결정적으로 장기금리가 정고점을 갱신해서 아주 의미 있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제가 정고점이 깨지고 금리를 다시 상단을 새롭게 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위험은 QT였어요. QT는 양적 축소죠.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연준이 지난 기간 동안 거의 4조 5천을 돈을 찍어가지고 채권을 사면서 돈을 시장에 넣고 그 산 채권을 연준이 창고에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없애는 작업이 QT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상황적으로 채권이 시장에 나와 있게 되니까 채권이 많아지면 뭐든지 간에 많아지면 값은 떨어지죠. 그러면 채권의 값은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QT에 의해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느냐고 아직까지 10년, 7년 미국 장기채 매수를 안 하고 있었어요.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그런데 이번 FMC 때 뭐라고 했냐면 MBS 매도는 안 한다. 그리고 고려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연준이 지난 세미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준이라는 이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연준의 부채 계정에 있는 지준이 너무 내려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지준에서 지준을 채워줘야 될 돈들이 MMF나 이런 돈들이 RRP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RRP는 2조가 훨씬 넘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장이 이렇게 긴장되고 공포스러우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MMF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RRP가 더 늘어났어요. 왜 MMF 거래를 하는데 RRP 얘기하는지는 전에 방송을 보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연준이 잉여 유동성을 끌어안고 있기 위해서 예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시중 사람들의 돈을 연준이 받아주는 게 RRP예요. MMF를 통해서 들어올 수 MMF 거래 자금이 바깥에 있지 않고 연준 안으로 들어와 있게 한 게 RRP입니다. 너도 나도 전 세계 최고의 신용을 가진 미국 연준의 연준의 계좌에다 돈을 넣고 싶어 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더 몰려 들어와서 이게 많아졌는데 이게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지준이 너무 내려가 있죠. 지준이 너무 내려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2020년 제 기억에는 2020년으로 기억나는데 지준이 너무 낮아지면 단기 쇼크가 옵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출렁거리는 왜? 시스템 리스크가 일시적으로는 아마 부각돼 버려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준이 너무 낮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MMF 돈이 몰려서 MMF 돈이 RRP로 너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반대로 RRP가 늘어나는 대신 지준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연준은 QT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장기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수급적인 문제는 걱정을 좀, 특히 MBS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MBS 매도를 안 한다고 하니 그 요인은 좀 걱정을 덜어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준이 워낙 협박을 하는 바람에 FMC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시장의 눈이 전부 다 이제 침체로 가버린 거죠. 이제는 침체는 공식적입니다. 얼만큼의 침체냐를 따질 정도죠. 왜냐하면 그건 제가 왜 과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준의 점도표와 SEP를 같이 믹스해서 생각해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을 GDP 성장률을 0.2로 낮췄다는 얘기는 앞에 두 분기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전년 대비 플러스였기 때문에 뒤에는 죽쓰겠다는 얘기예요. 올해 통틀어 0.2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리고 실업률로 봤을 때 올해 3.8인데 내년도 4.4? 이 정도면은 0.5 포인트 실업률 포인트로 올라가는 건데 0.3 이상 올라가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침체가 오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0.5를 올린다는 얘기는 침체를 그냥 각오하겠다는 얘기와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보면 연준은 그냥 무조건 침체를 용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시장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침체를 그냥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10년물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어요. 이번에 금요일날 10년물 금리가 왜 3.8을 치고 올랐었냐? 일본이 팔아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 엔저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엔저가 너무 심각해서 146까지 N달러가 146까지 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려워지니까 자기네들이 환 개입을 구체적으로 한 거죠. 미국이 용인해 줬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그 N을 사는, 그러니까 해외 채권을 팔고 국내 채권을 사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해외 채권이 뭘까요? 미국 국채. 미국 국채를 팔고 국내 채권을 사는 거래를 하면 N 가격이 N이 좀 강해지는 효과가 있게 되죠. 그래서 개입을 했는데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국채 투자자입니다. 현재 중국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는 30% 정도를 외국인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큰 투자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30% 외국인 중에 일본이 가장 큰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번에 N 개입을 하면서 미국 국채를 팔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타당한 의견이에요. 수급에 의해서 10년물이 3.8까지 올라갔지만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건 10년물은 뭘 말한다 그랬죠? 10년물은 2년물이나 기준물은 연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그래서 4.2까지 올라가 버렸죠. 10년물은 경기를 나타냅니다. 경기만은 아니고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있고 세 번째가 이 경기에 관련된 성장률이죠. 성장률. 이게 반영돼 있어요.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면 10년물은 사자가 들어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3.8 갔던 게 3.6까지 또 내려왔었는데 또 위를 수급 때문에 치고 가더라도 자꾸 침체 때문에 내려올 걸로 보여져요. 그거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느냐? 장단기 금리차, 2년과 10년 금리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bp 아래로 좁혀졌었어요. 또다시.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54bp? 이거 더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는 광범위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에는 2년물과 10년물이었죠. 이제 1년물과 5년물과 다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침체를 채권 시장은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격에다가 밸류에이션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물 금리는 자꾸만 내려와서 올라갔다가도 내려와서 2년물과의 폭이 2년물은 계속 쏙쏙 올라가는데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점점 벌어지겠죠. 원래는 같이 세게 올라가야 그 벌어진 부분이 혹시라도 10년물이 더 많이 오르면 좁혀지잖아요. 근데 2년물이 올라가는 만큼 10년물은 절대로 안 오르니까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점점 벌어지는 이유는 채권 시장이 침체를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장기물에 대해서 긴가민가는 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물이 크게 고점이 갱신되는 일은 잘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채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 플레이어들은 연준의 말도 중요하지만 채권이 움직이는 것도 그들에게 내적인 확신을 줍니다. 주식을 살 수 있겠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도 장기물 금리는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냥 답을 드리면 전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장기물이 깨지면은 그냥 팔아야 될까요? 라고 매매 대응이라는 거는 파는 거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사는 건 아니실 테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아리까리하게 대답했죠. 이게 쑥 올라가 버린다고도 말하지 않고 지킵니다 막 이렇게도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리까리하게 말했는데 그러고 나서 매매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기 쉽지 않겠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가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권유드렸던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님들이라면 사실은 이 방송을 하면 항상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고객님들에게 말씀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고객님들은 제가 말하는 내용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떠들든지 간에 고객님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철학과 원칙들을 그대로 말할 거니까 그대로인 거일 뿐이지 고객님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틀과 원칙들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아주 자세한 얘기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가 권유드린 투자 원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매매 대응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거의 끝부분으로 와가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 75bp가 한 번 더 남아있고 12월에 가서 50bp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온기를 보십시오. 35bp가 그러니까 350bp가 올랐어요. 3.5%입니다. 3.5%는 아주 저 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나오는 금리예요. 1년에 350bp를 이렇게 3월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올렸죠. 75bp를 3번이나 올렸죠. 이런 건 역사에서 꼽아보면 저 앞으로 가서 4번째 한 4번 내에 들어가는 정말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앞에 진행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멀리 갈 거라고 연준은 얼마든지 제롬 파월은 말하지만 이유는 설명드렸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해요. 올해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을 밟아놓지 않으면 지금 자연스럽게 기대 인플레이션은 다 잘 관리가 되고 있죠. 밟아놓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뚝뚝 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외에 나머지 예를 들면 공급망 이슈라든지 중국의 문제라 이런 것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해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붙잡고 얼마든지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이다, 장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수요 자체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가장 확실한 건 거의 침체에 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가장 강력하게 말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은 작년에 말했던 얘기조차 지금 하나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말했던 것을 싹 다 바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2018년도 12월에 제롬 파월이 자신있게 오토파일럿이라고 외치고 단 한 달이 가기 전에 소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내리였던 거고 제가 예전부터 보험적 금리 인하를 말씀드렸는데 그거 물 건너갔죠. 왜냐면 제롬 파월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했잖아요. 인하는 없다.
그런데 그렇게 장담하고 한 달 내에 바꿔버린 모습을 저는 2019년도에 봤기 때문에 네, 그랬기 때문에 보험적 금리 인하는 없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기 정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세장 전환은 한 분기 정도 더 뒤로 갈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3년 2분기 정도부터는 뚜렷한 강세장의 모습을 띌 거라고 보는데요. 1분기 정도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침체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면, 지표로 나타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연준이 모습을 보여야 하겠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미국 시장은 높은 금리를 감당할 그런 체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거는 제가 20년 동안, 지금까지 20년 동안 미국 시장이 가진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뒤에 얘기를 좀 자세히 드릴게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대응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전고점을 장기금리 전고점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주식시장의 바닥이 지금부터 엄청나게 한참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그렇게 속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보통 때 같으면 뭐가 있냐면 만약 디플레이션 시기에 약세장에서의 어떤 상황이라면 기업 실적의 조정이 한 번 더 남아있고,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달에 중순부터 일어나는 3분기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난 2분기 때 계속 낮춰놨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고, 3분기 때 만약에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되면 거꾸로 어떤 생각을 시장에 해도 되냐면, 이제 실적이 바닥을 찍었구나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까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와서 잘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4분기부터는 증가를 기대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나빠질 거를 반영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안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라고. 왜냐면 경기는 무조건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는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최종적으로 기업 전체 시장에서는 자체 자신감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물 전고점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몇 프로에서는 지킬 겁니다라고 말을 못 하더라도 거기를 깨는 한이 있어도 아주 심각하게 주가를 상당히 내려놓을 요인이 적어도 금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머지 더 내려놓을 요인은 지금 이제 마지막에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기업 실적 혹은 침체로 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 나오는 요번에 나타날 하락 저점에 대해서는 전고점을 아주 심각하게 밑도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고요. 질문 주신 대로 만약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전저점이 어딘가요? S&P 500 기준으로 3616? 36. 예. 그러니까 3630, 그러니까 3600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3600을 깨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하면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뭐 다음 이동평균선과 이런 걸 계산하죠. 현재로 보면 3300 정도 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깨고 내려가서 갈 수 있는 선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알 수는 없고요. 다만 한 단계 이 저점을 견디지 못하면 제가 언제 한번 누구한테 설명을 했나요? 거래량을 봅니다. 그러니까 3,900대가 잘 안 깨졌던 이유는 3,900대에 매수가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거래량을 쭉 보면은 월별로, 그러니까 지수별로 거래량이 있는데 3,900대 아주 두터운 거래가 나타납니다. 그럼 잘 안 깨지니까 버티죠. 그 다음에 이게 허물어지면 그 다음에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거래가 나타나느냐가 기술적 분석에서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3,300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버티려고 하는 일이, 왜냐하면 떨어졌다고 매수가 좀 들어오고 이런 거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지금 거래량 개인은 조금 뭐 잘할지 모르지만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주요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많이 높고 주식에 관련 들어와 있는 내용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쑥쑥쑥 떨어지는 일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받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금리 고점이 새롭게 아주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왔다 갔다를 하면서 10월 중순까지 가게 될 것 같고, 앞에 나온 세 번의, 그 사이에 나오는 세 번의 지표는 올려놓을 요인과 내려놓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등이 나왔다가 내려왔다 이런 정도. 왜냐하면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있는 기업 실적 혹은 연준이 그거 말고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워낙 뚜렷하게 이제 조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뭐 연준도 데이터 디펜던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정을 할 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일이 생기겠죠. 그런 일이 생기겠고요.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투자자라면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팔았다가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아직은 그걸 깨고 있는 선은 아니니까 지금까지는 버텨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팔았다가 사야 되겠죠. 저는 단기적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브로커하고 이럴 때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의해서만 자꾸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었죠.